이 당시 명나라 최고 관심은 해전이거든요. 이 왜구들을 막아내는 건데, 왜구는 육전에는 능하지만 수상전에서는 기술이 변변치 못하다. 높은 배와 대포를 사용해서 해상에서 그들을 섬멸해야 된다. 누구랑 똑같아요? 이순신 둘이 똑같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이런 아이디어는 유대유가 먼저 냈는데 그걸 실현시킨 것도 이순신이야.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현재 사는 심용환의 심용환이고요, 현재를 살아가는 심용환입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 설정. 아니, 이게 너무 웃긴 일이 발생했어요. 그 임진왜란 특집을 좀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만력제에 관심이 간다. 요즘에 누구랑 비슷하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단박의 중국사 저자 아닙니까? 임진왜란 플러스 중국사 특집이다. 아시다시피 이제 임진왜란 터졌었고, 명나라의 만력제가 우리나라를 지원해줬죠.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살아남았고 명나라 망했죠. 물론 이 두 나라의 흥망성쇠는 굉장히 복잡한 원인들이 있지만, 도대체 중국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일단 제10대 황제인 정덕제 때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황제라는 게 매일 딱 앉아가지고 국가 예법대로 다 회의되고, 아무튼 되게 지루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뻑하면 자꾸 베이징을 떠나요. 자금성을 떠나서 심지어 막 1년씩 막 궁궐을 비우기도 하고, 밤에 막 연회를 연 다음에 밤새 놀고, 아침에 행사 다 막 꽝 되는 거죠. 국가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무관 등용하고 환관한테 일시키고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다음 황제가 가정제입니다. 앞에 정덕제를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전반 20년 열심히 해요. 그럭저럭. 그러다가 이거 점점 재미가 없어. 나에게 들어가면서 불로장생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단을 쌓아놓고 막 제사를 지내고, 단약 먹으면 죽지 않는 이런 걸 막 짓고 하다가 국정 운영을 열심히 안 해요. 그 다음 황제가 만력제의 아버지인 윤경제예요. 너무 웃긴 게, 레이황이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이 윤경제는 명조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평범하고 무능한 황제다. 2년과 다름없는 인물이다. 5년 반밖에 안 했대요. 5년 반밖에 안 했는데 이 사람은 5년 동안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예 몰랐던 사람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5년을 하면서 몰라. 너무하죠,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력제가 등장하기 전에 명나라는 이미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황제의 국가에서 황제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시간이 지속화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황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황제가 좀 못해도 국정 운영을 내각이 잘하면 또 어느 정도 벌충이 돼요. 근데 이제 중국의 명나라 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승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승상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국무총리인 거죠. 왜냐? 홍무제, 그러니까 주원장이죠. 명나라를 세웠었던 홍무제는 황제가 된 다음에 아주 이놈의 독한 의심병, 자기 아들에게 황위를 잘 계승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신들을 죽여요. 승상제를 부활하자고 건의하는 자가 있으면 그 일족까지 모두 죽여버려라. 명도 내리고, 심지어 군주가 어리면 왕가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섭정을 하잖아요. 그것도 하면 안 돼. 그러면 황제가 뛰어나면 운영이 잘 될 수 있어요. 황제 원하는 대로. 근데 황제가 뛰어나지 않을 때 내각이 뒷받침을 못 해준다는 거죠. 또 더군다나 황제 어릴 때 주변에 누구 조언도 못하게 하니까 황제는 어릴 때부터 환관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환관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옆에 와서 그냥 아부나 권세나 뜯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국가 운영의 시스템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명나라는 요 만력제가 딱 등극했었을 때 국가 운영이 잘 되고 있었어요. 왜 잘 되고 있었냐? 장거정이라는 희대의 인물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장거정은 누구냐? 명나라를 대표하는 관료고요. 중국 역사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관료 중에 한 명이에요. 당시 실물 경제가 명나라가 발행한 화폐로 돌아가지 않고 은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예 은을 기준으로 새롭게 세법을 만들자라고 해서 은을 기준으로 국가 지정 관리를 새롭게 했거든요. 굉장히 큰 효과를 내요. 그걸 갖다가 1조 편법이라 말을 써요. 이러면서 굉장히 좀 국정 운영을 잘했고,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척계강 같은 유능한 장수를 등용해서 남방의 왜구의 문제, 북방의 몽골족의 재치 문제를 또 잘 방어한 거예요. 그래서 장거정이 운영했었던 약 10년간의 기간은 국가가 굉장히 부흥을 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 수많은 황제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걸 다시 세울 수 있었죠. 문제 뭐냐? 장거정은 굉장히 독선적인 인물이에요. 독재는 언제나 대가를 치르거든요. 모든 독재자는 모든 권력을 손에 딱 쥐므로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독재자가 시간 지나면 무조건 무너지잖아요. 장거정 죽자마자 막 난리가 납니다. 이게 관료들 사이에서의 갈등이면 좋은데, 만력제가
어릴 때는 그냥 장거정을 모신 거예요. 나의 스승님. 근데 딱 장거정 죽고 나니까 이제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신하들이 있는데 다 장거정 밑에서 찍소리도 못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막 탄핵 상소를 올리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올리겠어요?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죠. 그동안 전하께서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전하가 어리시니까 그걸 이용해서 건설을 헤쳐먹었다. 부정부패가 심했다. 전하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장거정을 밟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또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싹 받아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장거정이 죽자마자 장거정의 정책을 부정하면서 이 정책을 바꾸기 시작을 해요. 마지막으로 그가 죽기 전까지 했던 노력이 뭐냐? 토지 측량 정책이에요. 전국의 토지 현황을 정확히 알아서 합리적으로 세금을 뜯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거든요. 갑자기 장거정 죽은 다음에 만력제가 인정이죠. 그러니까 좀 넓은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하면서 엄밀한 토지 측량 정책이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다. 그럼 이렇게 되면 바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 친장거정 계열의 관리들, 그러니까 엄격하게 국가의 명령을 이행하면서 철저하게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엄밀한 측량을 통해서 정확한 세금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관료들이 갑자기 나쁜 놈들이 되는 거고, 그에 비해서 대충 일하면서 자기 이득만 취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훌륭한 관료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시스템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전임 정권을 부정하면서 내가 이제 한번 업적을 이뤄내볼게 하면서 뚝을 텄더니 전임 정권에서 잘해놓은 것들까지 다 망가뜨리는 꼴이 나게 되는 거죠. 자꾸 누가 생각나는데 이게 자꾸 누군지 얘기 안 했어요. 누군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예. 더 뛰어난 정책으로 뛰어넘어야 되는데 부정만 하니까 국가가 이제 엉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저번에 임진왜란 편에서 이제 태정 얘기를 했어요. 태정, 게으를 태자를 쓰는 사람은 정말 유일하죠. 만력제가 이제 처음엔 나름 이제 통치를 해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 애를 여러 명 낳았어요. 후궁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정귀비를 사랑했어요.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애를 낳는데 그 애 이름이 상순이에요. 근데 얘가 순서상 셋째 아들이에요. 중전이 있고 첫째 아들이었던 상락이 이제 태자가 돼야 돼요. 누가 봐도 첫째, 둘째, 셋째인데 만력제 입장에선 첫째 아들이 무능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귀비가 너무 좋은 거야. 신하들이 그 말도 안 된다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줘. 짜증나. 삐진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황당한 행동을 50년 넘게 이어가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하냐? 일단 신하들에게 자기의 주장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반대로 신하의 의견도 반대하지도 않아요. 모든 것을 무관심하게. 그러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 끝. 신하가 또 배야 이러시면 아닌데 없나이다 하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10년은 아들 문제 갖고 싸우다가 이 다음부터 아예 법으로 규정된 모든 의식에서 다 빠져요. 그러니까 아침 조회 안 나가, 오늘 중앙회의 안 나가, 지방회의 안 나가, 계속 안 나가기 시작해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고위관직에 결혼이 생겨요. 뭐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공석이 생기면 임명 안 해. 이거 요즘 우리나라도 있던데, 뭐 사람 비어있죠. 임명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웃겼던 게 레이 왕이 했던 말인데, 누군가 관두면 하나의 관등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한 명이 관두면 직책이 없어지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50년 하니까 국가의 주요 요직에 다 빵꾸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나라가 엉망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지내는 과정 동안 상황은 점점 나빠집니다. 양용의 난, 보바이가 주도했었던 영하의 난, 그리고 임진왜란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었고, 북방에선 누르하치가 부상을 하면서 금나라 여진족의 세력이 부상을 하고 있었죠. 지금 동아시아 역사가 격동하고 있잖아요.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황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뭐가 무성해지냐? 요언이 무성해져요. 요언이 뭐냐면 우리나라 음모론, 영험한 무당이 7일간 똑같이 생긴 인형에다 침을 하나씩 꽂으면 정말 골수까지 병이 들면서 죽게 된다.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구중궁궐에서 지금 구미호 같은 정씨가 지금 황자를 죽이고 있다. 근데 이때가 명나라가 목판 인쇄술이 대량으로 발전하면서 책들이 엄청 팔려 나갈 텐데, 이 당시 명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던 게 이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온 나라가 사실은 국가 생산력이 떨어지고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지금 쓸데없는 얘기 갖고 사회적 갈등만 촉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어느 시점부터 굉장히 극단화가 되고 유튜브화가 되면서 싸움이 일상화가 되고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긴다고 해서 사회적인 시스템이 개선되거나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이 좋아지거나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유튜브에서 뭐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보면서 나도 10년 후면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담론이라는 건 대부분 다 뭐 얘를 자르네, 얘를 몰아내네, 거의 이런 어떤 굉장히 좀 지역적 싸움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똑같죠? 아니 진짜 너무 웃기네. 이렇게 자리 준비하다가 잠깐만 이게 지금하고 별 다를 게 없는데 왜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이렇게 비슷하지? 척개강이란 이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관료사회 이미 지금 박살이 났고, 아니 관료사회가 박살이 나니 뭐 군사력은 제대로 되겠습니까? 명나라 장군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때 이제 유명한 인물이 유대유란 인물과 척개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유대유란 인물을 잘 모르는 건 이 사람은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위대한 명장인데 이 능력에 비해서 계속 뭐가 막혀서 뜻을 못 이룬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던 정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당시 명나라 최고 관심은 해전이거든요. 이 왜구들을 막아내는 건데 왜구는 육전에는 능하지만 수상전에서는 기술이 변변치 못하다. 그러니까 높은 배와 대포를 사용해서 해상에서 그들을 섬멸해야 된다. 누구랑 똑같아요? 이순신의 전법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은 해상에서 격파해야지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 둘이 똑같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이런 아이디어는 유대유가 먼저 냈는데 그걸 실현시킨 것도 이순신이야. 되게 재밌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 척개강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척개강은 좀 운수가 풀렸어요. 왜냐면 담윤이라는 관료가 얘 굉장히 뛰어나다 라고 해가지고 척개강을 딱 임명을 시켜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죠. 중국 해안선이 정말 넓잖아요. 뭐 우리나라 몇 배가 되잖아요. 그 해안선을 다 막아내야 되는데 왜구는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다 농민이에요. 그러니까 농민을 조직화해서 싸워야 되는 거고 쟤네들은 전문 싸움꾼이에요. 이 딜레마를 사실은 척개강이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이걸 조직화를 시키는데 도시민은 채용하지 않고 농민만 채용해요. 그 전까지는 명나라 군대는 도시민들도 많았고 소수민족들도 많았었어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말도 잘하고 경험도 많고 걸치고 다니는 것도 화려하고 해서 그런 사람들 썼는데 척개강이 보기엔 하나도 쓸모없어. 그래서 이거 좀 저는 약간 찔리는 얘기죠. 얼굴이 희고 눈치가 빠르고 동작이 가벼운 자는 일절 채용하지 않았대요. 저는 이제 그때는 군대 못 갔을 거예요. 저는 동작이 근데 무거워서 왜냐? 척개강이 보기에는 그런 애들은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민 그리고 누가 봐도 약삭 빠른 애들은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도 예를 들면 부대를 떠나서 소변을 보러 간 병사를 귀를 잘라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싸우다 무서우면 오줌 마렵다고 하면서 탈영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듬직하게 지휘관의 작전 명령을 정확하게 듣고 따라갈 사람들 위주로 딱 이렇게 뽑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부대를 조직화하는데 딱 세팅합니다. 대장 1명, 취사 담당 1명, 병졸 10명. 그 중에 전방은 3명, 그리고 우측 병사는 세로로 긴 오각형의 큰 방패를 소지하고 있고 좌측의 병사는 둥근 모양의 작은 방패를 소지하고 있고 모두 이런 방패 같은 거 등나무로 만들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낭선을 가진 병사들을 그 뒤에다 배치를 하는데 이 낭선은 이제 굉장히 긴 대나무예요. 굉장히 긴 대나무인데 가지와 잎이 달려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뒤에는 이제 삼지창, 중국에서는 당파라 부르는데 삼지창을 가진 병사 둘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구를 맞닥뜨리면 왜구는 칼을 굉장히 잘 쓰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전진 부대가 등나무 방패로 막아내고 대나무로 막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상태에서 칼을 내려치면 고도로 훈련을 받은 삼지창을 잡는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찔러 죽이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인 집단 방어를 시스템을 만든 건데 이걸 갖다가 원항진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근데 대나무, 등나무 같은 언제든지 배서 쓸 수 있는 무기로 무장을 하고 중국의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고 하지만 평소에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아가지고 적의 중심부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방법, 이걸 통해서 왜구를 완벽하게 근절을 시켜요. 그리고 우리 임진왜란 때도 슬쩍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임진왜란 때 참전을 해가지고 평양성을 수복하고 육전에서 왜구를 압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척개강의 수많은 노력 혹은 명나라 군대의 수많은 노력은 혜택을 지금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뜻하지 않게. 근데 척계강 같은 경우는 처음엔 담윤의 후원을 받았고 아까 말했었던 장거정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군사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담윤이나 장거정이 대단한 게 앞에서 다 그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면서 넌 오직 나라를 지키는 데 신경 써라. 이 상태에서 1562년 전투에서 사실은 이날 왜구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다리 하나를 두고 싸우고 있는데 첫 번째 부대를 보냈는데 첫 번째 부대에 36명 부대가 다 죽은 거예요. 두 번째 소대를 보내니까 이번엔 절반이 죽었어요. 이건 너무 힘든 거야. 병사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척계강이 소대장 목을 치면서 밀고 들어가서 결국은 석교를 점령해요.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척계강의 말은 병사들이 들으면서 우리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면서 완전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죠. 장거정이 척계강을 막 후원해주고 이 왜구가 싹 사라지고 나니까 야 언제까지 왜구만 막을래? 이제 몽골을 한번 막아봐 해서 계주 총병으로 임명을 하면서 몽골을 대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대장군 전체를 막아서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지방의 변방을 막던 장군이 올라오고 또 그를 끌어당겼던 장거정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당시 명나라의 농민들을 어떻게 단순하지만 쉽게 빨리 조직을 해서 전문적인 싸움꾼들을 집단전을 통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를 키워준 사람이 장거정이고 이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또 명나라의 국가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 만력제가 권력 잡고 장거정 죽으니까 7개월 만에 야 너 다시 광동으로 돌아가. 그리고 이후에 면직시켜버려요. 그 척계강은 정말 많은 공적을 세우고 중국 역사의 악비와 비견되는 장군이거든요. 정말 중국 역사에 정말 우리는 관우장비만 자꾸 얘기하지만 중국 역사의 난놈 중에 난놈인데 척계강의 말년은 너무나 슬프고 쓸쓸하게 끝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명나라는 스스로 썩어 들어가면서 스스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얘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사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성장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계속 성장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사회는 침체기를 끊임없는 개혁과 새로운 사회 시스템의 창달을 통해서 재건을 해내죠. 하지만 삐짐의 절정, 무능의 절정, 게으름의 절정이었었던 만력제의 태정과 그리고 그 태정으로 인해서 너무나 쓸데없이 할 일 없이 허송세월만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쓸데없는 정치 담론, 이 과정 속에서 척계강은 쓸쓸하게 사라지고 말았지만 결국 명나라는 이제 멸망을 향한 길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후에도 명나라 꽤 가거든요.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정말 처참하게 망해간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분명히 조국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이런 시대는 분명히 지나갔거든요.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어떤 개혁과 어떤 사회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 새롭게 사회가 일어설 수 있는가? 보다 근본적인 책임 있는 질문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고 현재 사는 10년간의 역사 인사이트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